내 얼굴 너무 안 보이지 않아? 불 끄면? 이게 꿀잼인가 이렇게 하는 게? 일본 얘기가 졸라 무섭더라고. 일본 얘기로 갈게요, 여러분들. 미러볼 오케이. 이게 더 무섭지 않아, 형들? 까칠 허당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이게 더 무섭네. 갈게요. 여러분들 갈게요. 미스테리 이야기 가겠습니다. 목소리나 뭐 그런 건 안 좋아도 그냥 하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자기 직전에 편하게 보시면서 주무시거나 그냥 시간 때운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첫 번째부터 갈게요. 1989년 사카모토 츠츠미 살해 사건. 1989년에 옴진리교가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던 변호사 사카모토 츠츠미와 그 일가족을 살해한 사건. 1980년대 그 악명 높은 옴진리교에 젊은이들이 하나씩 빠져들기 시작해 소재는커녕 생사도 불분명해지자 그 가족들은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었다. 이때 나타난 사람이 도쿄대 법학부를 졸업해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던 사카모토 츠츠미였다. 사카모토 츠츠미는 예전에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 일명 통일교 사건을 맡은 경험으로 옴진리교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옴진리교는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다. 사카모토는 각종 인터뷰에 출연하며 옴진리교를 깎고 옴진리교는 대응책이랍시고 사카모토 사무소에 항의 전화를 보내자는 운동을 하고 삐라를 뿌렸지만 당연히 사카모토의 입장만 더 두텁게 해줄 뿐이었다. 10월 31일 옴진리교의 간부 하야카와와 변호사 아오야마 요시노부는 사카모토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그와 교섭하려 했으나 사카모토는 옴진리교 측의 논리적 허점을 전부 반박하고 옴진리교 교단 전체에 고소크리를 먹이겠다고 강수를 두었다. 말 그대로 관광당한 옴진리교는 어쩔 줄을 몰랐고 교주 아사하라 쇼코는 사카모토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심하고 있었다. 논의 끝에 결국 사카모토를 살해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11월 3일 사토로 하시모토 의사였던 나카가와 옴진리교 수석 과학자 히데오 무라이는 요코하마역에서 부금이 너무 큰가요? 오케이, 좀만 줄여드릴게요. 요코하마역에서 사카모토가 귀가할 때 납치해 염화칼륨을 주사해 죽이려 했지만 그날은 하필이면 또 사무소의 휴일이었다. 그들은 새벽까지 기다려서는 결국 11월 4일 사카모토의 집에 침입하게 된다. 11월 4일 새벽 그들은 사카모토와 그 아내를 교살, 한 살배기 아들을 이불 막아 질식사시키고 외딴 산중에 시체를 묻어버렸다. 사카모토가 실종되자 이 사건을 명백히 조사해야 한다는 운동이 일어났다. 동료들과 사카모토의 어머니는 옴진리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민중의 지팡이라는 사명감 같은 건 다 갖다 버린 일본 경찰은 이런 주장을 무시하고 형식적인 조사만 행한 뒤 시체가 발견되지 않자 수색을 끝내버리고는 시체가 발견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재수색 같은 건 하지 않았다. 아 근데 이 미스테리 사건들 보면 경찰들이 다 대충 수사를 해. 물론 모든 경찰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미스테리 사건만 보면 대충 수사를 하네요. 위에서 누가 뭐 맡고 있는 건지 그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게다가 당시 현장에서 옴진리교 간부만 착용하는 배지가 발견되었는데 경찰은 이를 무시했고 옴진리교도 이 사실이 보도되자 갑자기 이 배지를 대량 생산하고는 그것은 옴진리교의 신도 모두가 다 다는 배지이며 우리가 엄청난 수 배지를 만들어 퍼뜨렸는데 그중 하나가 어쩌다 사카모토의 집에 있던 거라고 웃기지도 않는 발뺌을 했다. 결국 1995년 9월 사카모토 일가의 시체가 발견되었고 실행범들은 전원 사형에 처해졌다. 형님들 발음 죄송합니다. 제 발음이 원래 이래요. 똑바로 하려고 해도 미안합니다. 도쿄 지하철 살인가스 살포 사건과 함께 옴진리교 악행을 얘기할 때 절대 빠지지 않는 엄청난 사건이며 애초에 1995년 3월의 살인가스 살포 사건은 맥으로 공증인 사무장 납치 감금 치사 사건, 시카모토 살인 사건 등으로 경찰의 의혹이 옴진리교로 집중되자 테러를 일으키면 수사망을 회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버린 일이다.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 제 발음 때문에? 미안합니다. 자, 관련 병크로 TBS 비디오 사건이 존재. 일각에서는 사건 수사가 제대로 된 게 맞는지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사건 직전에 사카모토 변호사의 집 아래층에 살던 사람이 우연히 새벽에 깨어나 사카모토 짱! 이라고 말하는 여성의 목소리와 욕실에서 물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는데 정작 사건이 일어났다고 확실시되던 시간에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는 점.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사카모토 변호사의 집 대문이 열려 있었다는 점. 나중에 확인해보니 집에서 밥 공기 3개가 사라진 것 등의 의혹이 남았다. 이 때문에 사카모토 변호사의 아버지는 경찰의 발표보다 더 이른 시간에 살해된 게 아닐까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고 옴진리교 교인 외에 다른 숨겨진 협력자가 있는데 경찰이 밝혀내지 못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명확하지는 않다. 여담이지만 사카모토 변호사의 법률사무소에는 좌파적 성향의 변호사들이 많았고 이들은 일본 공산당과 함께 사형 폐지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다. 사카모토 츠츠미도 사형제 폐지론자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사카모토의 동료 변호사였던 타키모토 타로 변호사는 사형제를 찬성하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타키모토 타로도 옴진리교에 맞섰다가 테러를 당한 경험이 있었다. 이 사건은 이후 일본의 여러 창작 매체에서 사이버 종교 집단에 그에 대항하는 미남 변호사와 가족에 대한 교단 차원의 테러로 이어지는 일종의 클리셰가 자리잡게 하는 데 일정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이거 내용이 별다른 게 없네. 약간 일본 게 좀 무서운 게 많아서 일본 거를 읽어봤는데 여러분들 유영철 유명한 거지만 한번 다시 볼까요? 유영철? 댓글이 제일 많고 제일 좀 약간 왁자지껄한 거니까 부금 름소도 듣네. 2004년 유영철 사건. 유영철은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20명을 살해한 범죄자이다. 와, 20명이나 죽였어? 참고로 연쇄살인 이전에는 수많은 범죄를 저질러 왔다. 걸어다니는 교도소다. 2003년 9월 11일 전주교도소를 출소한 유영철은 13일 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명예교수 부부를 살해했다. 이 사건 이후 2004년 7월까지 서울 각지에서
주로 부유층 노인 또는 출장 마사지사 여성 등 총 21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유영철은 2004년 7월 18일에 체포되었는데 현장 검증에서 26명을 살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8월 13일 구속 기소되어 이문동 살인사건을 제외한 범죄의 유죄가 인정되어 2005년 6월 9일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하였다. 이후에 이문동 살인사건의 진범이 다른 연쇄살인자인 정남규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유영철에 대한 사형은 아직까지도 집행되지 않아 사형 미결수로 분류되어 있다.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건 유영철뿐만이 아니지만 여러분들 그러면 유영철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유영철 살아있는 거야 지금? 이 쓰레기 새끼 죽어야 되는데 맞죠? 각종 괴담에 등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관련 괴담들은 전부 거짓이다. 실제로 유영철은 칼을 흉기로 사용한 적이 없으며 전부 자신의 손에 알맞게 제작한 손망치로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아파트에서 살인을 한 적이 없다. 후일 2008년 영화 추격자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그런데 왜 다른 범죄자와 달리 이렇게 판결문이 긴지 궁금하겠지만 왜냐하면 사람을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 이상 살해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판결문이 길 수밖에. 세계 30대 살인마에도 올랐다고 하네요. 세계 30대 살인마. 이거 한번 볼까? 세계 30대 살인마 형들. 이거는 그러면 이거 다 읽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구치소 내에서도 반성이 없었다 한 난동 사건도 있다. 결국 독방으로 직행, 언론에서는 콩밥도 아깝다, 닥치고 사형시켜라 등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언론이 아니라 국민의 99.9% 아니 100%가 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이 사람은 맞죠? 다 이렇게 빨리 죽어야 돼. 이렇게 좀 이런 사람들은 죽어야 돼. 과거 기독교인이었다. 하지만 범죄자와 그의 종교를 연결짓는 것은 과잉 해석이다. 오! 유영철을 잡은 추격자 정현재 씨의 인터뷰도 있네요. 그러면 세계 30대 살인마를 보고 링크를 타고 저거부터 보겠습니다. 세계 30대 뭐야? 링크 탔는데 이거네? 이 사람이 살인마라는가? 제프 다라모? 이 사람이 살인마라는 건가요?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이 교도소에서 난동을 부려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인 사진 잡지 라이프가 희대의 연쇄 살인마 30명 얼굴이다. 이렇게 있구나. 이게 살인마 얼굴들 안 넘어가는데? 형님들 이게 넘기게 되는 게 아니라 사진을 이거를 캡처해서 여기다 올려놓은 거네. 안 넘어가. 개 낚여버렸네. 낚여버렸다. 아무것도 못하고 낚여버렸다. 야 이거 봐봐 형들. 제프다 라모. 제프리 다모라는 애가 어떻게 했냐면 1960년 미국 오하이오주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제프리 다모는 다람쥐 가죽을 벗기거나 해골을 모은 전시실을 만드는 등 엽기적인 취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18세에 자신과 동성애를 즐기던 남성을 살해한 것을 시작으로 17명을 살해하고 성폭행한 뒤 사체를 먹거나 장기를 냉장 보관 후 먹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와, 걔 미친 새끼네요. 이 친구는. 경찰에 체포된 제프리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다 1994년 동료 재소자에게 맞아 사망했다. 죽긴 죽었네 이 친구는. 재소자도 얼마나 족같았으면 죽였을까 이 새끼를. 근데 살인마들 보면 좀 멀쩡하게 생긴 사람도 많아. 맞죠 여러분들? 자, 유영철을 잡은 추격자 정현재 씨의 인터뷰 한번 볼게요.
또 낚여버렸죠. 아무것도 없죠. 이거 뭔데? 밀양 여중생 집단 윤관 사건 130개 리플 달려있는데 이거 한번 보자.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윤관 사건. 2004년 12월 한국 밀양 지역에 일어난 고교생들에 의한 집단 성폭행 사건. 사건 개요. 밀양 지역 유지들의 자식들인 고교생들이 여중생 자매를 1년여 동안 집단 성폭행한 사건. 윤관이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강간했다는 거예요. 한 명이 강간한 게 아니고 여러 명이서 돌아가면서 강간했다는 거예요. 연루자 100여 명 중 3명에 대해서만 10개월형이라는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과 피해자 여중생에 대한 경찰의 비인권적 수사, 피해자 여중생 가족에 대한 가해자 가족들의 협박으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 수능 부정시험에 연이어 터진 사건으로 청소년에 대한 윤리교육의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누리꾼들의 힘에 의해 사건을 수사 중인 울산 남부경찰서가 피해자 인권보호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경찰서장이 대기 발령되고 인권위원회 등 여야를 망라한 정치권이 진상조사에 나서게 됩니다. 자, 사건 일지. 이제부터 사건입니다. 사건 일지. 2004년 12월 7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경남 밀양 세계 고교생 41명이 여중생 자매 등을 성폭행하거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검거. 이들은 2004년 1월 중순부터 11월 하순까지 총 11회에 걸쳐 여관과 학교 놀이터, 공원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윤관과 폭행을 하였다고 경찰 발표. 총 11회가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11회를 했다는 거니까 엄청난 숫자의 그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12월 8일) 1년가량 6명의 여중생들을 집단 성폭행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울산 남부경찰서에 연행됐던 밀양지역 세계 고교생 41명 중 3명만 구속영장이 신청됨. 왜? 다 유지들이라서, 지방 유지들이라서 그런가? 우리나라는 이게 문제야 진짜. 12월 11일 저녁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앞에서 네티즌 200여 명이 참가하여 사건 가해자 및 경찰의 미흡한 수사를 규탄하는 항의 촛불 집회. 2008년 방송에 따르면 3년 전 성폭행 사건 가해자 41명 중 형사처벌을 받은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음. 울산지검이 처벌 대상으로 간주한 20명 중 10명이 소년부로 송치됐고, 그중 5명이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사실상 전과가 남은 가해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 와, 쓰레기 같다 진짜. 이들이 재학 중이던 대부분의 고교도 가해자들을 징계조차 하지 않았고 2개 학교에서만 3일간 교내 봉사활동 등 가벼운 벌을 내렸을 뿐, 이후 정상적으로 고교를 졸업한 가해자들은 현재 군복무 중이거나 사회인 대학생이 돼 성인으로서 사회생활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반면 피해자 박수진, 가명입니다. 박수진 양은 사건 후 서울로 이사해 전학을 시도했지만 성폭행 피해자라는 이유로 다수 학교로부터 전학을 거부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없었다. 와, 씨발, 아니 피해자가 왜 더 고통을 받아야 되냐 진짜. 그나마 전학을 허락받아 간신히 다니게 된 어느 고교에는 한 가해자 부모가 아들의 처벌 완화를 위한 탄원서를 써달라며 박양의 교실로 무작정 찾아왔다. 학교의 성폭행 피해자란 사실이 알려질까봐 늘 두려워하던 박양은 이 일로 또 학교를 휴학할 수밖에 없었다.
또 가해자 부모들이 알코올 중독 상태인 박양의 아버지에게 돈을 믿기로 합의를 종용하자 박양 아버지가 친권을 근거로 서울에서 정신과 치료 중이던 박양을 다시 울산에 데려와 가해자 측과 합의할 것을 강요하는 등 돈 때문에 피해자가 가족에게 이용당한 기막힌 사연도 밝혀졌다. 이처럼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사회적 편견과 법적 무관심 속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무척 힘들어하던 박양은 결국 지난달 가출해 현재는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와, 나 같아도 가출한다 이러면 나 같아도 가출한다. 경찰의 피해자 모욕이네요. 울산 남부경찰서는 수사 과정 중 피해자들에게 밀양의 물을 다 흐려놨다. 내 딸이 너희처럼 될까 겁난다 등의 말을 하였고 피해자를 피의자와 직접 대질시켜 범인을 지목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실명 등을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공개하였는데 이러한 경찰의 일련의 대처가 인권 침해 등의 문제로 이슈화됩니다. 와, 경찰들도 너무 잘못했네요. 진짜 경찰은 이러면 안 되는데. 2004년 12월 13일 울산경찰청장은 아우씨 목이 왜 이래. 잠시만요 여러분. 저 밀어볼 때문에 집중이 안 돼. 2004년 12월 13일 울산경찰청장은 성폭행 사건을 수사한 울산 남부경찰서 하모 형사과장과 형사과 강력팀 송모팀장을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하고 피해 여중생에게 밀양물 다 흐렸다고 폭언한 울산 남부경찰서 김모 경장에 대해서는 대기발령부와 함께 16일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하였으나 하지만 이후 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 없어 현재도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 자매와 어머니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1심에서는 인적사항을 누출한 것만 인정해 자매에게 각각 700만원과 300만원, 어머니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도록 선고했으나 양측은 모두 항소. 2007년 3월 18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26부는 판결문에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원고들과 피의자 41명을 대지시켜 범인을 지목하게 한 것은 보복 등 피해 발생 우려가 더욱 커지고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일 때는 다른 범죄보다도 피해자 보호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 등에 비춰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규정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한 것을 지적하고 밀양 성폭행 피해자 경찰의 모욕적 수사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며 자매에게 각각 3천만원과 1천만원, 신씨에게 1천만원을 보상할 것을 판결합니다. 아씨 부금씨. 대법원은 2008년 6월 16일 이 원심을 확정짓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5천만원에 다 해결이 됐다는 거네. 피해자들의 조치. 경찰에서 송치한 가해자 44명의 처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소 10명, 구속이 7명, 불구속 3명, 소년부 송치 20명, 공소권 없음 13명. 피해자의 아버지가 딸을 핑계로 합의금을 받아내었기에 기소가 불능했다고 하네요. 타청 송치 1명, 다른 사건에 얽혀있음. 소년부로 송치된 20명 중 4명은 소년원 1년, 16명은 봉사활동 및 교화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된 10명 중 5명은 보석, 이후 이들 10명 모두 이후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와, 그러면 진짜 결국엔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네. 사건 이후 가해 고교생들은 4개 고교에서 결성한 속칭 밀양연합이라는 일진단체의 소속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고, 또 가해자는 실제 조사를 받은 41명 외에도 75명이 더 있어서 최대 116명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와,
밀양 지역 교육감들이 사태를 덮어두기 위해 경찰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으며, 향간에는 이들이 사회지도층 인사의 자녀들이라서 쉽게 풀려났다는 의혹이 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경우 밀양이라는 도시의 규모에 맞지 않는다며 언론의 부풀리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후 피해 학생들은 수사가 시작된 이후 피해 학생들은 수사가 시작된 2004년 12월 7일 가해자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제대로 사나 보자, 몸조심하라는 등의 협박을 당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피해자 보호에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고요. 거기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가족을 버린 채 지내다가 사건이 터진 이후에 갑자기 나타나서 친권자 자격으로 가해자들에게 합의금을 받아낸 후 개인적으로 탕진하는 바람에 피해자는 어떤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했으며, 전학을 가려 해도 학교에서는 출석 일수 부족을 핑계로 전학을 받아주지 않는 위선을 저질렀습니다. 다른 이유야 위에 이후 뜻있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가까스로 전학을 가 다시 시작하려 하였으나, 이번에는 가해자의 부모가 가석방 탄원서를 요구하며 학교에 찾아가 행패를 부려 다시 피해자의 상처를 헤집어놨고, 이후 피해자는 잠적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저질의 극을 달리고 있음을 보여준 일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이 그 사건인가요? 여기에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막 이런 싸이월드에 댓글 단 어떤 여자가 경찰 돼가지고 그 경찰한테 민원 존나 넣었던 그 사건, 그게 연관된 그 사건 맞나요? 여러분들? 맞나요? 그러니까 이건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아,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진짜 나빴어, 얘네는. 이거 볼까요? 2008년 아키하바라 무차별 살인 사건. 뭔데 이거? 자, 이게 좀 무섭겠다. 가보자. 우선 부검과 함께 갑니다. 2008년 6월 8일 일본의 아키하바라에서 일어난 원한관계가 아닌 모르는 사람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죽이는 일종의 일본명은 토오리마 사건, 묻지마 살인 사건. 토오리마가 길에서 지나쳐가는 악마라는 뜻이라네요. 개요, 이게 말 그대로 푸죽푸죽이네, 아무 이유 없이. 개요, 아키하바라에 갑자기 성인 25세 남자, 자칭 폭력단원, 성인 25세 남자가 삶이 힘들고 고단해서 트럭을 몰고 상가로 돌진, 서바이벌 나이프로 행인들을 마구 찔러서 8명 사망, 16명 부상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아니, 칼로 8명 죽이고 16명 다쳤네? 어이씨. 사건의 당일인 6월 8일, 그날은 휴일이었고 보행자 천국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가로운 휴일의 여가를 즐기고 있을 무렵 오후 12시 35분경 추우토리에 2톤 트럭이 빨간불 신호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돌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5명을 덮칩니다. 이후 이 트럭은 맞은편 차선에서 오던 택시로 정면 충돌 후 부딪힌 후 차에서 내립니다. 처음엔 사람들은 단순히 교통사고이겠거니 하고 트럭에 친 사람들을 구하려 온 경찰관이나 행인들이 근처로 다가오자 범인은 미리 준비한 등산용 나이프를 빼들어 괴이한 소리를 질러대며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들을 난도질한 후 현장에서 도주. 그 뒤에는 금방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검거되는데 불과 10여 분 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최초 피해자는 교통사고라고 생각해서 도와주러 갔다가 당했고, 거리에서 메이드 복장으로 아르바이트 중이던 여성이나 핸드폰 가판대 아르바이트 등
근처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도 이 묻지마 살인의 희생자가 됩니다. 진짜 존나 불쌍하다. 일 잘하고 있는데 도와주러 갔다 온 사람은 왜 죽이고. 나쁜 새끼네요. 붙잡힌 범인은 25세의 아오모리현 출신 청년 가토 토모히로로 기우현에서 단기대학을 졸업한 뒤 경비원, 자동차 공장과 주택자재 회사의 비정규직 직원에 트럭 운전기사 등을 전전하며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건 당시에도 도요타의 하청 공장의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던 중 트럭을 렌트해 사건을 발생시킵니다. 사건 당시 등산용 나이프 외 5개의 나이프를 더 소지하고 있었는데 사건 이틀 전에 밀리터리 수입 잡화점에서 구입한 걸로 밝혀졌고, 사건 자체는 2005년 센다이에서 일어난 트럭 폭주 사건과 2008년 츠지우라 연속 살인 사건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계획 살인이라는 것이 인증된 셈. 범인은 2CH. 2CH가 여러분들 우리나라 DC 인사이드 같은 건가요? 여러분들? 그런 거죠. 범인은 2CH에 1000건이 넘는 게시물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처음에는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서 마음을 위안을 얻으려 했으나 넷상에서도 무시당하고 경멸당하자 결국 6월 8일 새벽 5시 21분 아키하바라에서 사람을 죽일 겁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립니다. 내용은 차로 사람들을 치고 차를 쓸 수 없게 되면 나이프를 사용할 거다. 모두 사요나라 라는 것. 와, 미친 새끼네요 진짜로. 범인이 작성한 스레드와 관련된 2CH 스레드는 대부분 삭제됐지만 그 당시 다른 유저들이 낚시하지 마라, 할 용기도 없으면서 해볼 테면 해봐라 라는 식으로 낚시라고 판단하고 자극했다고 합니다. 2010년 1월 8일날 제1심이 열립니다. 재판 과정이 길고 긴 걸로 유명한 일본 법정의 관례로 본다면 최종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나 이 공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2013년 3월 24일에 사형이 확정됩니다. 피고가 자신의 죄를 인정한 걸로 미뤄보면 상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사형 집행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듯 해 보인다고 하네요.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범인이 갖고 있던 동인지에 동방동인지도 포함되고 있었고, 동방동인지가 뭐지? 범인이 사건 당일날 자기 친구에게 해당 흉기인 나이프를 보여주면서 이게 동방에서 사용되었던 나이프다 라는 발언을 했음이 드러나면서 동방 프로젝트도 언론에서 신나게 까입니다. 사건을 통해서 아키하바라 동방의 이미지는 꽤나 안 좋아졌습니다. 동아리방 이런 건가? 사건은 일본 사회에 큰 이슈를 몰아왔는데 비정규직 출신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일본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고찰이 있었는가 하면, 인터넷상에서는 심화되는 일본의 빈부차와 관련해서 그를 격차 사회의 영웅으로 떠받드는 시각도 존재. 참고로 이 미친 소리의 근원지는 당연하다면 당연하겠지만 2GH 당장 2랩에서 가토 토모히로의 이름과 영웅이라는 한자를 같이 검색해보면 일반인들이 감히 해내지 못할 일을 해냈으니 신이라느니 일요일에 아키하바라를 거니는 인생의 승리자 2CH 잉여들 입장에서는 아키하바라에서 알바 뛰는 사람들도 인생의 승리자로 보이는 모양이다 인 젊은 놈들을 응징함으로써 인생의 패배자들의 한을 널리 알렸다느니 등의 주옥같은 개소리들이 쓰인 스레드들이 주르륵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영웅 느낌으로 막 썼다는 건가 보네. 사건 당일 아키하바라에서는 메탈기어 솔리드 4의 발매 이벤트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취소되고 소프트만 판매, 반다이는 범인이 사용한 흉기 때문에 전대물 염신전대 고혼자의 무기명인 로켓대거가 극장에서 불리는 것을 자제시킵니다. 또한 범인이 인터넷상에 범행 예고를 했기 때문에 인터넷 사이트가 주목을 받아
일본 경찰은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오는 범행 예고를 예의주시하게 되는 방향을 몰고 옵니다. 오, 왜요? 재욱이 방에서 나 좌표 찍어줬어요?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형님들 고맙습니다. 여러가지 사건들이 있어. 이거 한번 봐볼까 형들?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 한번 봐볼까? 와 씨발 5시 검은화면인 줄 알았는데 캠이었네. 씨발 왜 이렇게 놀라십니까? (2011년 7월 4일) 한국에서 일어난 최악의 해병대 사건입니다. 이거 뉴스에 막 떴었던 그건가 보다. 김병장 사건 아니야 이거? 아닌가? 아닌가? 이거 뭐였지? 아 이거 봉준이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인천광역시 광화도 소재 해병대 제2사단 해안초선에서 발생한 희대의 사건. 김모 상병은 오전 11시 20분에 교대 근무자들이 총기를 맡기는 틈을 타 상황실 안에서 간이 탄약고에서 K2 소총 1정과 실탄 75발, 공포탄 2발, 수류탄 1발이 담긴 탄통을 미리 탈취한 것으로 추정. 군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김 상병은 사건 직전 오전 7시 30분경 창고에서 몰래 숨겨둔 소주를 마시고 오전 10시 30분 자다가 일어난 정의병과 창고에서 대화 중 권일병을 죽이고 싶다고 말하고 정의병은 이것을 말림. 허나 김상병은 소대원 모두를 죽이고 탈영하자고 제안. 그 후 이들은 당장 지금 죽이자며 함께 창고 밖으로 이동. 김상병은 상황실에서 상황병 L상병과 대화를 나누던 중 상황부사관 A하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상황실에 있는 총기 보관함에 총기 탈취, 탄약고 실탄을 보관하는 탄통을 통째로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H하사는 고가초소 근무 시 투입될 근무자에게 소총을 지급하려고 확인 중 교대 근무자가 소총을 반납받기 위해 총기 보관함을 그대로 열어둔 채로 담배를 피우려고 상황실을 비웠고 상황병 역시 이때 상황실을 비웠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상병은 정의병에게 수류탄 1발을 주고 고가초소를 폭파시키라고 지시. 오전 11시 30분 김상병은 생활관을 이동하여 근무 뒤 잠을 자던 후임 및 선임들에게 총을 난사. 오전 11시 40분부로 50분 사이 폰부스 옆에 이상병에게 처음 총격을 가했습니다. 총소리를 듣고 뛰쳐나온 상황부사관 모하사는 쓰러져 있던 이상병을 발견, 42분쯤 119에 신고. 한편 총소리를 듣고 겁이 난 정의병은 이상병이 쓰러진 것을 목격한 뒤 고가초소 근무자에게 보고 후 김상병을 피해 도망다닙니다. 그러니까 같이 죽이기로 했는데 정의병은 무서워서 말하고 도망갔네요. 어쨌든 같이 죽이기로 한 다음에 그 후 김상병은 부소초장실 입구에서 부소초장 이승훈 하사에게 소총을 발사합니다. 와 여기가 생활관, 당시 생활관이네. 와 자고 있었는데 씨. 6명이 잠자고 있던 제2생활관으로 들어가 좌측 첫 번째 침상에서 잠을 자던 권일병의 가슴에 3발을 발사.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조건 죽이려고 했었나 보네. 우측 첫 번째 침상에서 자던 박상병에게 1발을 쏜 뒤 우측 두 번째 침상에서 자던 권일병에게 각각 소총을 발사. 권일병이 현장에서 즉사했고 박상병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권일병은 먼저 김상병이 이상병 이하사를 쏠 때의 총소리를 듣고 깨어나 있었으며
김상병에게 달려들어서 왼손으로 총신을 잡고 오른손으로 개머리판을 잡은 다음 계속 총을 빼앗으려 했으나 멜빵이 걸려있어서 빼앗지 못하였고, 권위병은 가슴을 밀어서 김상병을 문 밖으로 밀쳐내고 문을 잠근 다음 침대를 밀어 막았습니다. 와, 권위병 개오졌다. 권위병 거의 레전드인데, 총 들고 있는 사람 상대로. 권위병은 다리에 3발의 총알을 맞았지만 다행히 치명상을 입지 않아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합니다. 또 뜨거운 총신을 맹손으로 잡고 밀어냈기 때문에 손에는 수포가 생기는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권위병은 주위에 있던 선임들에게 응급처치를 요청, 허나 지혈 방법을 아는 선임이 없어 스스로 옷을 찢어 지혈했다고 합니다. 와, 권위병은 거의 뭐야? 개오지네. 직후 김상병은 생활관 바로 옆 창고로 이동해서 정의병과 대면. 정의병이 고가초소를 폭파시키지 못한 것을 안 김상병은 수류탄을 빼앗아 터뜨려 동반 자폭을 시도했지만 실패. 얼굴 및 등에 파편상을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합니다. 정의병은 곧바로 달아났으며 이후 김상병은 동료 병사들에게 제압당했고, 낮 12시 15분 인천 강화소방서 길상구급대 임동문 소방교 등 6명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부상자를 수송합니다. 인근 주민 이영수 증언에 따르면 속옷 차림을 한 병사 3-4명이 초소에서 뛰어나와 부대 앞 해안도로까지 도망쳤다가 잠시 뒤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하사 등 3명이 사고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박상병은 강화병원에서 응급처치 후 헬기로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 박지현 상병은 사고 하루 전이 생일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미니홈피에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자 중 한 명인 권일병은 가수 은지의 외사촌, 이상궁은 개그맨 이혁필의 사촌동생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외에 권위병을 포함해서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부대 주민, 병사들이 도망을 다니더라고요. 도망을 다닌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부대원들 속옷바람으로 몇 명씩 막 도망 나오더라고요. 옷도 못 입은 채로 나온 거예요? 예, 속옷바람으로. 야, 너희 어디가? 하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얼굴이 장기가 돼서 겁에 잔뜩 찔려서 전력 질주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아나더라고요. 그때 군인 한 명은 여기 와서 대굴대굴 구르더라고. 심장병이 있는지 맨발로 뛰어나와서 3명은 저리 뛰고 3명은 또 저리 뛰고 다들 뛰어다니잖아. 올 때 의식이 조금 있기는 했었는데 의식이라고까지 할 건 없고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아야! 하고. 한마디로 이 사건으로 해병대의 총체적으로 무너진 기강이 적나라하게 노출되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서 해병대에 대한 폭풍 비난이 확산됩니다. 다만 이것은 현재까지 언론에 밝혀진 내용이며 앞으로 어떻게 밝혀질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합니다. 해병대는 이 사건 이후 삼진 아웃제를 도입해 구타, 가혹행위 등을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고, 그러나 성공 여부에 관한 논란 또한 제기 중입니다. 그 이전에 해병대 성추행 사건으로 이미지를 깎아먹었다가 연평도 해안 포격 사태에서 완화한 이미지를 아시아나 항공기 오인 사격 사건과 이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다 까먹은 꼴이라고 하고요. 누구나 예상했겠지만 DC 해병대 갤러리는 헬게이트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애꿎은 연대장 민모 대령과 대대장 한모 중령은 지휘 책임을 물어 보직 해임. 또한 국방부에서는 이번 사고에 직접적인 연루가 없다 하더라도 평소에 정모 이병에게 각종 가혹행위를 한 고참병 4명에 대해서도 구속 수감 조치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처벌 자체보다도 자유롭게 자란 아이들이 군에 들어가 바뀐 환경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더 큰 원인이 있는 것 같다라는 발언을 하여 엄청난 논란거리가 되기도 했고, 게다가 위필이 이런 말을 위험차게 하시니 대중들에게 좋게 보일 리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오해였지만 다른 거 다 해보시고 아시는 분께서 그건 못 해보셨으니 모르시나 보다. 앞뒤가 잘려 기사가 나가서 표현이 달라졌다고 해명, 긴 말할 거 없이 그냥 기사로 확인하고 알아서 개인이 판단하길 바랍니다.
면제진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면제인가요, 여러분들? 피곤하다. 미스테리 요 정도로 보고 여러분들 우리 뭐 쓰나 볼까요? 우리 이제 상큼한 것 좀 볼까요, 여러분들? 포머스